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동이 내일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양측은 회담 날짜와 형식, 구체적인 의제 등을 놓고 조율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다음 달 3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친윤계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고 민주당에선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의제 선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영수회담은 언제쯤 열릴 수 있을지, 또 국회에선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릴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영수회담에 합의한 지 오늘이 5일째입니다. 양측이 어제 첫 실무회동을 가졌지만 정확한 시기와 구체적인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민생회복지원금과 최상병 특검법 등 민주당이 요구해온 의제들이 영수회담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2차 실무회동은 내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수회담의 시기와 의제를 정하기 위한 2차 실무회동이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측이 내일 실무회동을 갖기로 했으며 장소와 시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영수회담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확한 시기는 내일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의제입니다.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1차 회동과 달리 이번 회동에선 구체적인 의제가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제 첫 실무 협상에서 민주당은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등을 의제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얼마나 조율할 수 있을지가 내일 회동의 주요 과제입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국정기조의 전환과 민생 회복을 언급하며 영수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는 규모나 명칭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또는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는 협의의 여지가 있지요. 뭐 그런 걸 딱 닫아놓고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임해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지원금보다 물가 해결을 포함해 더 생산적인 의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를 통해 민주당이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일방적인 힘자랑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우리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뭐 창구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전 국민 25만 원을 주자 이거를 우리가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양측이 폭넓은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표출하며 의제 설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관위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국회 원내 사령탑 꾸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전체 회의를 열고 후보자 등록 일자와 선거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고
후보 등록이 끝난 뒤 기호 추첨을 실시합니다. 등록한 후보가 2명 이상일 경우엔 선거 당일인 다음 달 3일 합동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원내대표 후보로는 친윤계 핵심 인물인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 김성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도전 의사를 밝힌 인사는 없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총선 패배 이후 친윤 의원들이 또 전면에 나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대통령 따로 여당 따로 가야 한다는 얘기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서로 공조하면서 정책과 정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향해 검찰이 공판 기록 녹취록을 공개하며 허위 주장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작 대체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니 궁지에 물리자 이제는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그 어떤 법치에 대한 도전도 또 죄를 지은 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그 어떤 시도도 국민께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진상을 규명하자며 정부 여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함께 마무리 짓자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 사건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의 연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로도 요구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을 대통령실과 여당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이 유재흥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한 정황을 공수처가 확인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식으로 경찰로 이첩된 수사 자료가 국방부에 의해 회수된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3분 중에 2분이 최혜병 특검 사건 특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은 반드시 하라, 이게 국민의 뜻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1대를 마무리하는 국회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는 건 책임 방기라며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자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후보자가 한 명이어도 찬반 투표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야 원내대표로 당선되는 걸로 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도 합당 절차 후 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내일과 모레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 후 오는 30일 합동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3일 투표를 진행합니다. 현재 출마를 공식화한 건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유일한데 당내에선 박 의원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박 의원은 22대 국회를 개혁국회와 민생국회로 만들고 행동하는 민주당 또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기자와 함께 여야 모두 22대 국회를 앞두고 원내대표 선출 진행 중인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야 모두 원내대표 선출을 다음 달 초에 한다는 계획인데 빠르게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철규 의원이, 민주당에선 박찬대 의원이 유력한 분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 두 명 다 3선이죠. 3선 대 3선. 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의 교섭단체 협상을 이끌 신임 원내대표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철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유력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의원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또 박 의원의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각각 찐윤, 네. 찐명이라는 진짜 친윤, 진짜 친명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는 의원들이죠. 22대 국회에서 이 입법 주도권을 두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이 대리전 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일단 여야 모두 다음 달 3일 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런 계획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민주당은 좀 분위기가 초반과 많이 다릅니다. 22대 총선에서 이 압승한 민주당 이 3에서 4선 당선자가 44명에 달해서 사실 이 신임 원내대표 후보가 난립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점쳐졌었는데 유력했던 김민석 의원은 불출마를 시사했고 역시 후보군으로 꼽혔던 서영교 또 김성한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죠. 또 박주민, 강훈식 또 한병도 의원도 거론이 되지만 이 친명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중심의 리더십을 주면서 힘을 실어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하나 둘씩 만들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박찬대 의원이 일찌감치 내부에서 낙점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군요. 네, 두 당 모두 총선 이후에는 협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 구성을 보면 확실히 21대 국회 때처럼 강공 모드가 재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영남권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꾸려질 우려가 적지 않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철규 의원의 경우는 강원, 동해, 태백 등을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경우 현재 이 당선인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영남권 중진들이 또다시 당을 주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남권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또 친윤계를 중심으로 그동안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이철규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수도권 낙선자들을 중심으로는 이철규 의원이 지난해 10월 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에서 물러났지만 또 사퇴한 지 19일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총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당대표 선출을 놓고서는요. 여당 내에서도 영남권과 수도권의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는 이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지는 전당대회 규칙을 갖고 있는데요. 이 수도권과 비윤계 인사들은요.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늘려서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 세력인 영남권이나 친윤 의원들은 이 당원 100%의 기존 룰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영남당이라는 말이 이 내부에서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서 나아갈지는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그 영수회담 진행 상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제 그 사전 대통령실 민주당 간의 만남에서 의제를 놓고 또 신경전이 오갔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쉽게 정리를 하면요.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승리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을 받아들인 그 자체를 양보라고 생각하고 이 민주당이 민생협조에 좀 응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를 의제에 포함해야 된다는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이 전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이 회담 의제에 포함해야 된다는 방침을 정했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의제도 열어두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 대통령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의 참모 또 여당의 입장, 이 지지자들의 입장도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여권을 중심으로 이 포퓰리즘이라는 반발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앞선 리포트에 보신 것처럼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한 선별 지급을 대통령실에서 거꾸로 먼저 제안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역시 또 의문인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대통령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후임 총리 인선을 위한 야당의 협조, 또 민생 정책에 대한 야당의 입법 협조거든요. 근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일단 이 대표와의 회동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영수회담을 놓고는 이 의제 등에서 원하는 얘기들이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당장 이번 영수회담이 내일 추가로 논의를 한다고 하지만 다음 주 중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벌써부터 이번 영수회담 이후에 추가적인 만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이들과 함께 비공개 오찬을 하면서 위로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낙선한 이들 다수가 수도권과 충남 지역구일 텐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을까요? 네, 이 오늘 4.10 총선에서 낙선했거나 이 공천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이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 또 낙선 의원, 또 출마 후보 등 5, 60명 규모였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낙선 후보나 낙천 후보가 그 인원수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선발된 기준이 혹시 뭔지 취재하셨을까요? 네, 제가 사실은 참석하시는 분들을 좀 찾느라고 전화를 돌려봤더니 아, 정말입니까? 네, 제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실에서 지역도 안배를 하고 또 네.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낙선자들을 일부 추려서 오늘 아. 오찬 자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리나 장소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참석시키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역시 드는데요. 취재력이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이 총선 이후에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사실 여러 얘기들이 나왔죠. 용선에서 할 말은 해야 된다. 이 수도권 인사를 중심으로 지도부를 재편해야 된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 투표 100%의 전당대회 규칙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 총선 패배에 대한 낙선자들의 입장, 또 원인 분석, 또 향후 정책적인 제안을 주로 경청하고 이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시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확실히 총선 이후에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이 휴대전화 번호도 저장을 했다. 또 야당 의원들과 앞으로 식사도 하고 싶다라면서 협치의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 영수회담을 앞두고 오가는 의제들을 놓고 입장 차이가 보이는 점, 또 민주당에서 현재 본회의 처리 및 강행을 시사한 법안들의 성격이나 그동안에 반대했던 부분,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강경스러운 목소리들, 또 차기 원내대표나 당대표를 놓고 친윤이냐 친명계 중심으로 구성이 될 경우에는 이 22대 국회 출범 후에도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 양당의 대치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취재를 했더니 한 여당 측 인사는 이 영수회담 이후에 각 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이 영수회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이 향후 22대 국회 초반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사과와 양보, 협조를 요구하는 이 민주당의 이 태도가 이 거꾸로 정책 협조를 요구하는 대통령실의 태도가 민주당에게는 소통 과정에서 분명히 서로 감정을 상하게 될 수 있는 경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어찌하면 21대 국회 때보다 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22대 국회가 출범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요약해보면 서로 양측에서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수기 토론을 진행한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어려운 데다 개혁안 자체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21대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위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은 개혁안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반환은 아니기 때문에 수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 수기 토론에서 논의된 모수 개혁 방안은 두 가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첫 번째 아니었는데 보험료율을 13%로 소득 대체율은 50%로 높여 소득 보장에 중점을 뒀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안인데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방안입니다. 시민대표단은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첫 번째 안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논의가 이뤄졌던 두 가지 안 모두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둔 1안의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연장되고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2안 역시 고갈 시점이 1안보다 고작 1년 더 늦추어지는 정도입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은 완화하면서 기금의 지속성은 늘려야 하는 연금 개혁.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29일까지 입법을 마치지 않으면
22대 국회가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민의힘 총선백서 TF단장인 조정훈 의원이 총선 패배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뼛속까지 바꾼 5대 핵심 과제와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는 유권자를 진보와 보수로 단순하게 나눌 수 없다며 다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 핵심 과제와 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당대표 선출까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소나 과일값의 폭등을 우려하며 정부가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지난 겨울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농작물 상황이 좋지 못했고 유가 상승과 환율 급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국민의 한숨은 깊어지는데 정부는 하반기에 물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대책 마련에 힘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들이 다음 주부터 주 1회 수술과 진료를 멈추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은 교수들의 휴진 예고에도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대통령실의 입장만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이기주의로 환자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받을 뿐이라며 힘겨루기를 멈추고 정부와 타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은 두 기관의 협력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평생 시민교육에 큰 초석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기관은 교육과 연수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보급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 2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영수회담 신경전입니다. 앞서 이슈픽에서 보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을 위한 첫 실무 협상이 어제 열렸죠. 하지만 협상 40분 만에 결론 없이 끝나면서 빈손 회동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의제 협상의 난항을 겪으면서 뚜렷한 입장 차이만 보였다는 분석인데요. 대통령실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회동을 마치고 나와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의제를 확정하지 못해 일정 논의까지 나아가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제를 민생으로 좁히고 소통 물꼬를 트는 데 의미를 두는 반면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최상병 특검 수용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양명주를 내걸고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이 최양명주에 대해서 반드시 의제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 아쉬워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와는 영 동떨어져서 자기 멋대로 국정을 이끌어가면서 대통령이 제발 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을 바로 잡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의제 협상으로 난항을 겪는 영수회담을 두고 국민의힘 당 내에선 꼬여있는 정치 환경을 개선하는 마중물 역할로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뭐가 해결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꼬여있는 정치 문화 환경을 조금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한다라는 마중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이 항상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대체로 여야 갈등을 푸는 전환점으로서 의미가 있어 왔습니다. 오는 25일 2차 실무회동이 열릴 예정이죠.
전국이 꽉 막혀 있을 때 난국 타개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활용돼 온 영수회담이 윤 정권에서도 무난하게 열릴 수 있을지, 또 2차 실무회동을 통해 일정이 잡힐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찬 거부, 쏟아지는 말말말입니다.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주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정부 시절 좌천됐던 때를 언급하면서 이런 시간에 익숙하다,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은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위로를 전하는가 하면 한 전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몹시 지쳐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제안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정중하게 거절한 바 있죠. 대통령의 오찬 제안은 고사하고 전 비대위원들과의 만찬을 가진 한동훈 전 위원장. 이런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 친윤계 인사들은 불편한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출했습니다. 그거는 한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굉장히 이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거기에 맞춰주는 게 그 예의입니다. 그럼 우리가 108석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서 분열이 있게 되면 잘못하면 개헌저지선도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락도 만나라. 저는 건강이 소진됐다는 느낌은 유세 지원을 오면서 만난 한동훈 위원장한테 강하게 느꼈고요. 굉장히 힘든 상태일 거다라고 짐작은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레놀 2알 먹고락도 만나셨으면 당정이 갈등을 갖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었다. 대통령과의 오찬을 거부하면서 파생될 갈등 메시지를 만들 필요가 있었냐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한 전 위원장에게도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냐는 옹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정리하는 시간일 텐데 그렇군요. 본인의 정리도 좀 안 끝났을 때 대통령께 가서 자기가 어떤 얘기를 좀 하는 것이 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금 밥 먹을 기분이 나질 않을 거라고요. 그래도 대통령이 밥 먹자고 했는데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좀 자기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지려면은 네. 솔직히 얘기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게 좋아요. 본인 스스로가 깨달았을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총선 패배 후 사퇴 수순을 밟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보에 여전히 정치권의 해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비대위원들과의 만남을 두고는 정치 복귀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윤 대통령과의 오찬 불발에 대해선 정치적 결별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죠. 차기 전당대회가 다가오는 만큼 한 전 위원장의 행보에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논의 안 하셨어요?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은 하민경 전 국민의힘 선대본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그전에 서로 좀 알고 지내던 방송을 같이 하셨다든가 그런 적이 방송을 있습니까? 같이 하진 않았습니다. 네. 오늘 앞에서 방송 직전에 한번 뵀습니다. 네. 반갑게 만났습니다. 네. 저도 TV에서만 보고 오늘 처음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상당히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네. 지난번 국회 방송 다른 코너에 네. 패널로 또 출연을 네. 하셨었죠. 그때 평가가 굉장히 좋았었고 너무 제 기억으로 재밌었습니다. 예,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회담이 이번 주를 아무래도 좀 넘길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민주당의 3+1 요구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난 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 최상병 특검, 또 대통령의 거부권 자제,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이 3+ 요구안에 대해서 3+1 요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청구서인지 견적서인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의 말이 나왔습니다. 양측의 의제 조율이 좀 가능한 선이 좀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선일 것 같은지, 왜 이렇게 좀 어렵게 이렇게 영수회담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가격이 확정된 청구서일 경우에는 민주당이 뭐 어떻게 조율의 의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요. 네. 내일 있을 이제 비공개 2차 회담에서 어떻게 실무 회담에서 어떻게 이제 의제가 조율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엄청나게 바랬던 그런 영수회담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제 성과를 좀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지금 영수회담이 총선 직후에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들이 엄청 바라시는 것은 민생 회복과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조금 더 어느 정도 그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그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굳고 재정이 얼마나 탄탄한지 그것도 봐야 되고, 물가 안정이라는 면에서 경제적인 역량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이제 대선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기본 뭐 소득 그런 시리즈 얘기하시고, 또 대한민국이 뭐 이제 기축 통화국이라고 하면서 재정 적자를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재정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미래 이제 세대에게 부담을 지울 그런 이제 정책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노총에서조차도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만큼 조금 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과 제시용 그런 제안보다는 좀 국민들이 협치를 통해서 좀 민생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이것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그런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완전 영수회담 의제에서 걷어들일 것 같지는 않고, 일종의 좀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25만 원을 좀 액수를 좀 낮춘다던가, 전 국민이 아니라 좀 일부에게 돌아가는 이런 선의 그런 그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3대 요구,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 최상병 특검, 그리고 이제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 자제, 이 안에 그 요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사실 정쟁적이고 이렇게 소모적인 그런 의제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이 이제 조금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민생 회복, 좀 협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두고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네.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25만 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누누이 이제 본인의 성과처럼 얘기를 또 하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대통령실에서도 먼저 만약에 뭐 이게 좀 소수에게 핀셋 네.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받아들일지 좀 모르겠습니다. 3+1 요구안이 그 좀 일종의 정쟁 소지가 많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또 본인의 좀 다음 이제 발판이라든지 네. 또 재판에 대한 위기가 닥쳤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타겟점을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좀 영수회담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2년 동안 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 요구, 최상병 특검,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9번,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이제 9개의 법안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앞으로 이런 거부권을 좀 자제해달라 요구,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영수회담을 하겠다라고 직접 발표를 하셨거든요. 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한번 좀 들어보겠다, 허심탄회하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수회담이라는 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좀 또는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될 것과 실은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라 그럴까요? 그게 좀 이제 다를 여지가 있는데 네. 그리고 2년 동안 이렇게 2년 만에 만나는 게 아니라 실은 최초로 만나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뒤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서로가 이제 좀 욕심을 많이 내거나 또는 뭘 회피하려 그러면 실은 그 민주당 입장이나 그다음에 대통령 입장이나 각자 좀 뭐는 좀 꼭 뺐으면 하고 뭐는 넣었으면 하는 게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좀 까탈스럽게 하기보다는 좀 오히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만나서 좀 이러저런 의제를 들어보고 그중에 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거 수용하고 좀 아니다 싶으면 후속 만남을 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인 면이나 등등해서 네. 가장 모범적인 영수회담 사례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2000년 초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가 만났던 거였어요. 당시에 의약분업 가지고 만났거든요. 네. 의약분업 가지고 갈등이 되게 셌었는데 그 당시에 이회창 총재 쪽에 그 당시 한나라당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신한국당인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당시에는 그 6개월 이후에 실시하자가 입장이었어요. 네. 이회창 총재 쪽의 입장은.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뒤로 즉각 실시하는 걸 합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아젠다가 약한 거예요. 의대 정원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의대 정원은 민주당이 반대한다기보다 의사 집단과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은 특별히 그거 반대하는 입장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정도 계속 이제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민적 대의 명분이 있는 정책 아젠다가 없으면 실은 야당한테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총선 결과를 그동안은 그 8번 정도 그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지만 다 호응하지 않다가 지금 나서는 거는 실은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라는 거 누가 봐도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영수회담이 뭔가 성과를 내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젠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민주당만 아젠다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아젠다만 다 수용하자니 정치적으로 좀 약간 껄끄러운 게 있는 거고 수용 안 하자니 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영수회담을 하고 안 하고와 별개 문제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아젠다가 뭔지 네. 국민들이 보기에 와 저건 참 잘하는 일이다 싶은 정책 아젠다를 보강하는 게 제가 보기에 훨씬 더 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이번 영수회담에 대한 의제, 아젠다가 없다. 동의하세요? 사실 이번에는 처음 이제 영수회담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듣겠다고 했고 네. 이재명 대표는 말하겠다고 했던 그런 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그래도 제일 야당의 대표기 때문에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듣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네. 또 그런 또 민생 관련한 그런 의제 같은 것을 같이 그래도 논의하고 협치의 장으로 만들자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영수회담 좀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을 이제 고집하면 사실 이 최상병 특검이 굉장히 좀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수사에 수사를 거듭하다 보면 그 윗선에 대통령까지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 의제 조율에서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그 안 중에 하나일 텐데요. 어떻게 나도 조사하고 우리 가족까지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완전 열린 자세가 아니면 영수회담 자체가 이제 그 5월 2일이 좀 마지노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예 무산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압박을 받을 때 실은 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누가 더 만약에 무산될 경우 어떤 쪽에서 더 정치적인 타격을 많이 받을까라고 생각하면 네. 사람마다 해석의 여지는 좀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쪽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8번에 걸쳐서 거부하시다가 수용을 하게 된 거는 네. 총선 결과에 대한 민심을 어떤 보수 언론까지 포함해서 거부하기 어렸던 보수 언론까지 포함해서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총리라든가 등등 이렇게 어떤 야당의 협조 없이 국정이 잘 되겠냐. 그리고 또 선거 결과가 여당의 참패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대통령이 수용한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러저런 좀 미진한 부분이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은 더 대담하게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지 않으면
실은 이제 이 뭔가 결렬 가능성 포함해가지고 결렬이 되면 대통령 쪽에서 훨씬 더 타격을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모양새상.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통큰 모습으로 나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통큰 모습이라면 민주당의 안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이제 그래야 아니라는 열릴 수 거잖아요. 있다. 만나는 게 있고 만나서 합의하는 게 있는데 네. 지금은 만나서 무엇 얘기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의제를 조율한다는 얘기는 이제 뭐는 말하지 말라는 얘기기도 한 건데 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지금 민주당이 전혀 없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미 쟁점이 됐던 것들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합의 문제는 좀 별개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정도의 말하지 못하게까지 하는 거는 좀 약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영수회담을 놓고 이제 급한 쪽에 대통령실이다, 이제 대통령 쪽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강하게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앵커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제까지 한 8차례인가 9차례인가 계속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고 요구했었죠? 네. 네,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이재명 대표의 편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재판이 있었고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 5월 달에도 공직선거법으로 2번 재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그리고 또 그 위증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조금 더 초조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이제 좀 우려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영수회담을 본인의 재판이나 이제 그런 위기 타겟 용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이제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제까지 계속 요구했던 것만큼 이재명 대표가 더 바라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국민들도 또 그래도 야당의 대표와 또 대통령이 좀 만나서 우리 민생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총선에서 저희가 확인한 그런 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좀 잘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만나자는 쪽과 결과가 빈손인 그런 의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만나기 어렵다.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아무튼 시간은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평행선은 이제 국회 역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5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제 정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고 여당은 상임위 보이콧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1대 이제 마지막 국회, 5월 임시국회. 이 역시도 참 쉽지가 않네요. 파행이 좀 불가피한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상병 문제는 지금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제 판세를 확 뒤집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가 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지명 논란이었었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조국혁신당이 등장했었고 그만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논란이 됐던 거는 그 결국은 최상병 문제까지 포함돼 있었던 사안이었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총선 민심이 어떤 되게 중요한 한 축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국민의힘 쪽 또는 이제 그 정부 쪽에서 최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총선 결과를 약간 사실상 거부하는 거에 가까운 그런 측면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 최상병 특검은 실제로는 지금 보수 쪽 출신이었던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지금 민주당만의 주장도 아니고 조국혁신당만의 주장도 아니고 개혁신당까지 포함한 매우 지금 어떤 두터운 합의 사항이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도 최상병 특검이 올라올 경우 본인들은 찬성하겠다. 물론 이제 당선자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힘이 보이콧한다는 거는 여러모로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리고 보이콧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에 약간 이제 방어막 비슷하게 그 어떤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대통령한테도 안 좋고 국민의힘에게도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총선 민심을 좀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 국회 어떻게 좀 열릴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남은 국회 이제 본회의 한 차례로 네.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22대 국회로 이제 쟁점 법안들은 넘겨서 네.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 이제 표결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논의가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이 보시고 21대 국회 사실 일을 많이 못했잖아요. 너무 이제 서로 발목 잡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일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로 꾸짖은 그런 총선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제 민의를 표시를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거대 야당의 독주를 의지하고 뭐 이렇게 응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여당과 야당이 좀 협치를 하는 그런 주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 4년 전의 총선과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지역구의 이제 표 차이는 오히려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사실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이런 이제 잘 해석을 못하고 이런 국민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해석을 사실 못하고 협치는 머릿속에서 지워라 이렇게 강경 발언만 사실 연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있고 이견이 있는 그런 법안들을 또 이제 다수결이라는 그런 포장으로 날치기식으로 이렇게 또 통과를 시키고 한다고 한다면 네. 이것은 정말로 국민의 뜻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21대는 좀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이제 쟁점 법안들은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오늘 그 한 방송에서 5월도 시간이 이제 한 달이라는 많은 시간이 있고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많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또 그런 언급을 했더군요. 민주당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차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시작된 상황인데 이제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직은 기계적 중립으로 그쳐선 안 되고 권력에 또 맞서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여서 국회의장직의 중립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또 쟁점에 불을 붙여놨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두 가지가 좀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역대 국회의장은 좀 다선 의원이 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번 총선 직후에 예상하던 게 추미애 당선자와 조정식 당선자를 많이 두 분이 6선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5선인 정성호 의원이 출마했다는 게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5선의 정성호 의원이 왜 갑자기 출마하셨지? 이 부분이 이제 실은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그래서 그거에 이제 일정한 정도의 해석은 이제 정성호 의원은 특히나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약간 복심 비슷하게 평가받는 네. 어떤 친명 좌장으로 항상 언론에 수식어가 붙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그 부분이 좀 있고, 또 하나는 국회의장은 원래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는 무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래 그렇죠? 국회법에 네. 이렇게 명시되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대 국회의장은 특히 이제 그런 당적까지를 하지 못하게 한 정신이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현재는 약간 이제 경선 중이기도 하고 경선 중이기도 하고 네. 민주당에서 먼저 이렇게 민주당에서 선출이 돼야지 실제로 이제 표결이 붙게 되거든요. 본회의에서. 네. 그런 점까지를 의식해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그렇게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좀 당 내부에 어필하기 위해서 좀 세게 발언하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가장 지금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세 그 의원의 그 좀 의견이 좀 비슷하게 일맥상통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국회의장직에 있더라도 그 직에 있는 사람은 기계적 중립에 그쳐서는 안 되고 좀 적극적으로 어떤 그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도 용산 권력에 맞서야 한다. 사실 기존에 이제 국회의장직을 이제 했던 분들하고는 너무 기조가 다른 거죠. 국회의장은 정말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본회의 일정도 잡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 직회보도 결정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최종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을 사실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에서도 이제 규정을 사실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잖아요. 민주당 이제 의원들이 국회의장이 됐는데 뭐 민주당 편을 들지 않아서 불만이 참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국회의장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앞다투어서 내가 명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도록 밑받침이 되도록 이렇게 국회의장직을 하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경선을 할 때 도입을 하고자 한 게 이제 뭐 결선 투표를 도입을 하고자 한다 네.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친명 횡재, 비명 행사라는 게 22대 국회, 민주당 국회인데 그 국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뽑는 국회의장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제 명심 대표가 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명심에 반하는 혹시 후보가 되는 것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이제 장치를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 후보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 발언 하나들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뿐더러 이런 분들이 이끄는 이제 국회가 참으로 걱정이 된다 벌써부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국민의힘이 이제 비대위를 꾸려서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비대위원장 구인난을 이제 겪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과연 그 전당대회 가기 직전에 그 대회를 잘 치르기 위한 중간 성격의 그 위원장직을 누가 맡겠느냐. 네. 예,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대룰 100% 당원 투표 전대룰을 놓고도 민심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저기서 안팎에서 그런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저희가 계속 비대위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른 비대위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빠르게 이제 당대표를 뽑기 위한 그런 전당대회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형 비대위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상태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 직후에 되게 어려운 때에 맞는 그런 비대위원장일 거고 또 관리형이기 때문에 정말로 구인난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윤재욱 권한대행이 말하기를 이제 5선 중에서 이제 지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몇몇 기자님들이 혹시 원 외에서 이렇게 비대위원장을 찾는 거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에도 좀 열린 대답을 하는 정도로 조금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당원 100%로 이렇게 또 투표 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방식을 택하든 간에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비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당원 100%로 할 때는 상대 당을 포함해서 역선택의 이제 방지라든지 또 우리의 당대표를 뽑을 때 우리 당원들의 조금 마음이 뭐 다 이렇게 좀 담겨 있는 그런 당대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반 국민들의 이제 생각을 많이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번 총선 결과로서 조금 더 이제 그 전당대회 국민 투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심이 조금 많이 깊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 새롭게 꾸려질 그런 비대위에서 정말 지혜롭게 풀어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으로 가보면 이제 한때 10여 명까지 오르내렸던 원내대표, 차기 원내대표 이제 후보군이 확 줄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명으로 지금 이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찬대 의원인데 친명 쪽에서 또 이제 지도부 쪽에서 물 및 교통 정리에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민주당 역사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찬반 투표가 된 적이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찬반 투표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물밑에서 조율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물밑에서 조율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일 확률이 꽤 있어요. 찬반 투표로 가는 건 아마 기억상으로는 첫 번째인 것 같다. 저가 생각하는 단독 후보가 그렇다면 첫 번째인 것 같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라는 거는 서로 이제 친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많고 그리고 항상 다수파가 있으면 소수파가 있고 또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가 있는 게 실은 정치에서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주류인지는 알겠는데 비주류조차도 아예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친명일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그래서 박찬대 의원 당선자가 지금 이제 출마를 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다른 출마자가 없을 정도가 될 정도라면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이제 바람직하게 보일 건지 어떤 장악력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인 거지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명 가까이가 거론되다가 뭐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지고 지금 한 분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물론 네. 지금 이제 출마를 검토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출마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끝까지 가보긴 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너무 좀 일색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하민경 전 국민의힘 선대본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분의 합 오늘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